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35년간 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단에 서면 늘 등을 곧게 펴고 학생들을 마주했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남아서 사람들은 제게 품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제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아들 민수와 딸 유나가 유난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죠. 엄마를 걱정해주는 효자 효녀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찾아올 때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하며 챙겼어요. 유나는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제 머리를 손질해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아이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대요. 혼자 은행 가시면 위험해요. 민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런 거에 속을 사람이 아니잖니.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통장과 도장을 맡기게 됐죠. 필요할 때 연락하면 된다고 했어요. 유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청소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집 열쇠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주었어요. 자식들이 엄마를 걱정해 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 명의로 온 은행 문자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출금 내역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혹시나 싶어 은행에 직접 갔죠.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난달에 큰 금액이 인출되셨네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인 출금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저녁 집 근처 부동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죠. 부동산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정의 명예 맞아요. 곧 매매 진행될 겁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집을 팔다니요?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이정희 명의 매물 있나요?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본인이세요? 네, 제가 이정희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사장은 머뭇거리다가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엄마 집 매매 계약 같은 거 알고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게 엄마 나중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믿었던 자식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유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두 아이를 바라봤죠. 너희 엄마 집 팔려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큽니다.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건 엄마가 판단할 일 아니니? 유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사고도 많고요. 요양원에 계시면 훨씬 안전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했어요. 혼자 밥도 해먹고 산책도 다니는데 왜 요양원이에요? 엄마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하지만 두 아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죠. 결국 저는 지쳐서 잠깐만이라는 조건으로 요양원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원장이란 사람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편히 쉬세요. 다 준비돼 있습니다. 민수와 유나는 서류를 작성하더니 곧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죠. 창밖을 바라보니 철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면회를 오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이 아니니?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죠.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은영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자식들 손에 이끌려 왔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영은 이혼 후 혼자 살다가 아들이 요양원에 넣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정이야, 여긴 말이 좋아. 요양원이지 사실상 창고야. 돈 있는 노인들만 들어와. 대부분 자식들이 재산 정리하려고 맡긴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민수와 유나도 그런 생각으로 저를 여기 보낸 걸까요? 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이란 작자가 자식들이랑 짜고 치는 거야. 나도 증거를 찾고 있어. 며칠 뒤 은영이 몰래 제 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밤에 원장 사무실에 가보자. 서류 확인해야 해. 밤 11시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이 서랍을 뒤지더니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정이야.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죠. 거기에는 제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은영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장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사무실 들어가셨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켰어요. 제 서류를 확인한 겁니다. 원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규칙 어기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는 사람들한테 규칙 운운할 자격 있나요? 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은영과 저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 뒷문이 새벽 5시쯤 잠시 열린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의 해방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은영이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래전 가르쳤던 제자가 생각났어요. 김도현이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지금은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도현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도현아,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이 털린 것, 집이 팔릴 뻔한 것, 요양원에 갇혔던 것까지. 도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위임장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증거가 있으시다니 승산이 높습니다. 도현은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은행 출금 내역, 부동산 계약서, 요양원 계약서까지.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사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위험했습니다. 은영이 자기 집에서 지내자고 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경찰이 자녀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됐어요. 걱정은 무슨. 너희가 날 어디에 가뒀는데. 엄마 오해해요. 우리가 잠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혹시 비밀 계좌 같은 거 있으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분 사망보험금 일부를 따로 보관하신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의 일부를 다른 은행에 예치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아, 있어. 작은 은행에 통장 하나 있어.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준비했던 비상금이 제 생명줄이 된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기 전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꼭 당신 몫은 챙겨요. 남편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민수와 유나는 각각 소환됐어요. 도연이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아드님이 사채업자한테 빚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으로 갚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민수가 빚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제 돈을 훔치려 했다는 것도,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용실이 망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려던 거였죠. 며칠 뒤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정수금 혐의로 해고됐다고 해요. 설상가상이었죠. 유나의 미용실도 압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둘이 크게 싸웠다고 해요. 네가 엄마 돈 먼저 건드렸잖아. 오빠도 집 팔자고 한 거 아니었어? 남매가 원수처럼 변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유나가 은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아이는 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무서워. 돌아가.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두 아이는 한참을 더 울다가 돌아갔어요. 며칠 뒤 요양원 원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재산도 빼돌렸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은 자식들과 짜고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용기 냈길 잘한 거야.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둘 다 무시했습니다. 도연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이 합의를 원한대요. 아베, 네, 재산 반환하고 처벌 선처를 부탁한다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도연아, 나는 합의 안 할 거야. 선생님, 사람은 잘못보다 그 후의 태도로 판단한다고 생각해. 얘들은 들킬 때까지 거짓말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도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수와 유나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두 아이를 마주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은영과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요. 정희야, 바닷가 어때? 나 예전부터 바다 보면서 살고 싶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남해안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었어요.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공기도 맑고. 도연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보세요. 봉투 안에는 출판사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선생님이 쓰셨던 수필들 모아서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아는 출판사에 보여줬더니 출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직 시절 틈틈이 썼던 글들이 있긴 했어요.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일상의 단상들. 하지만 책으로 낼 생각은 못했죠. 정말 내 글이? 네, 선생님 글은 진솔하고 따뜻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의 이름으로로 정했어요. 몇 달 뒤 책이 출간됐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정희. 제 이름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줄 몰랐습니다. 도연이 서문을 써줬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마지막 스승이자 가장 강한 어른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어느 날 한 독자가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니요. 민수와 유나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저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어요. 바람이 제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 이정희로 살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을 사는 기분이었죠. 은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커피 마시러 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마을로 향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제 이름으로 채워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저 자신으로 빛나는 삶.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마이너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폭탄 살롱에서는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